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잡스의 수석 연구원 박명수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박명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노홍철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이상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JTBC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민의당 것만 다루진 봅니다. 않았습니다. 예?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보시면 그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인간인지라.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질문 드리도록 하죠. 오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더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아니요, 다른 분들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4월 27일 금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어제 오늘 이런 루머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추적해본 결과 이 소문은 일본의 한 개인 블로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이 블로거와 연락을 해봤는데요. TV에서 위기설을 보고 의견을 적었을 뿐이라고 답해왔습니다. 4월 27일이라는 날짜도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문제 그 글 한번 보시죠. 상당히 긴데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유화적인 문재인 씨가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 철회, 미군의 북한 공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4월 27일 미군이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대선 얘기까지 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게 언뜻 보면 언론사 홈페이지 같기도 한데 그냥 블로그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마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렵사리 트위터를 통해서 문답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의 정체가 뭐냐? 4월 27일을 언급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요. 일단 이런 인사말로 답이 왔습니다. 재팬 비즈는 개인 블로그입니다. 일본 언론은 4월 중순에서 하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고 썼다는 건데요. 어떤 언론이냐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그쪽에 물어봐라 라고 피했습니다. 즉 취재한 내용 아니고요. 확인한 사항 아닙니다. 그냥 블로그 글이었던 겁니다. 네, 4월 27일 전쟁설이 지금 뭐 주요 뉴스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됐다는 게 참 허망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이 한국으로 오고 나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만 가짜 정보로 또 각색이 됩니다. 확대됩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개인 방송이 이걸 여과 없이 내보냈습니다.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설을 키우는데 국내외 언론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중국군 15만 명 북중 접경 지역 집결. 이런 기사 제목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꽤 있었잖아요. 네,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이게 출처 중에 하나가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입니다. 산케이는 9일자 보도에서 중국 인터넷상에서 7일 오후부터 인민해방군 부대가 압록강 부근으로 향한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부근으로 향했다라고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정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대만에서요. 중국15라는 매체가 있는데 3일자 보도가 있습니다. 15만 명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보도 자세히 보시죠. 날짜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국내 일부 언론들이 같은 날에 같은 일로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전운이 감도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10일자 중국의 외교부 브리핑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15만 명의 군인이 배치됐는데 맞나? 라고 묻자 답이 당신이 질문한 정보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 없다. 라면서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과거 한국의 보도들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퍼져 있는 전쟁설은 근거가 부족한 루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 이건 근거가 희박하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타격에 대한 경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전력들을 가져다 놓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신들이 해놓은 선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시설만 집중해서 일회성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칼빈슨 호가 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주요 무기들이 지금 한국으로 한반도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일회성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날까요? 타격하면 반격, 재반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까지 준비가 없으면 아예 일회성 폭격을 시작하기도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도 구비가 돼야 돼요. 한국에서의 억제력이 항모 전단뿐만 아니라 지상군이란 말이에요. 경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에 미국 민간인이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국민 보호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15만 명의 미국인들의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렇습니다. 미국 공군 기지의 수송기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 대피가 있고 또 열차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작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15만 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징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정황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한국 정부와의 협의 또 한국인이 처하게 될 위기까지 폭넓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상한 당이 생겼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말인데요. 오늘 대구에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최근에 이상한 당 하나가 생겼던데 저는 별로 보수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당은 바로 최근에 창당한 새누리당을 가리킵니다. 예, 그 친박단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정당이죠,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는 조원진 의원을 확정했다고요, 이미. 그렇습니다. 오늘 조원진 의원이 단독 출마해서 경선 없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새누리당 당원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 500만 태극기 애국민이 선포한 제2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써 있는데 예. 저 500만 태극기 애국민 지난달 초였죠. 탄핵 반대 집회였습니다. 자, 주최 측이 추산하기로는 5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는 바로 그 집회. 노르웨이나 아일랜드 인구가 거의 다 모였다고 추산이 되는 바로 그 집회가 창당 동기인 셈입니다. 예. 유승민 후보는 이상한당이라고 무시하긴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좀 신경이 쓰일까요? 아닐까요? 당장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순수한 목적의 시민 집회를 태극기 집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잔꾀를 부린 게 바로 새누리당 창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TK 같은 곳 등에서 일부 친박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조원진 의원은 마지막 친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급력을 일축했습니다. 예. 참고로 홍 후보도 어제 유승민 후보처럼 이상한 당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당시에 홍 후보는 민주당을 때리니까 이상한 당이 뜨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요? 보수 적자를 놓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모두 이상한 당을 언급했는데 대상은 다른 그런 상황이 됐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문재인의 오지. 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오늘 경남에서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의미하는 5G를 오지라고 읽어서 또 한 번 설왕설래가 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좀 힘주어서 오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주변에서는 한글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읽었다는 표현인데 최근에 그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했다고 논란이 일자 본인이 직접 트위터에다가 뭐 홍길동이느냐 3을 왜 3이라고 발음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적도 있었죠. 예. 그 뜻이 오늘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부러 그랬다. 예. 예. 일종의 뒤끝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 뭐 비판했다면서 이 문제로. 그렇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3G, 4G라고 얘기했듯이 5G로 읽는 게 상식이다. 통상 5G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인적이 드문 외딴 지역 이런 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실제로 그 인터넷이 안 되는 피처폰, 보통 2G 폰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일반적으로 그동안 영어로 발음돼 왔기 때문에 그 통일성상에서 5G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예. 자, 참고로 뭐 숫자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 유명한 것도 있죠. A4도 있고 V3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 만약에 저런 식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거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F16, 뭐 G20, 뭐 4비연필이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4비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숫자를 영어로 읽든 한글로 읽든 이건 어떤 정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왜 국립국어원에는 안 물어봤습니까? 아, 이미 제가 물어보기 전에 어느 기자가 먼저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영어나 한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하여간 대선 시기에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은 기온도 떨어지고 바람도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처음으로 내일 저녁 무렵에는 한반도 서쪽 지방에 황사가 도달한다는 예보입니다. 예, 며칠 좀 공기가 반짝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소셜 라이브 오늘 사회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보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듣다가 오케이. 소셜 라이브 오랜만에 강버들 기자가 나왔군요.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 기자는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나 봐요. 네. 오늘 뭐 가지고 얘기하죠? 오늘이 김영란법 시행된 지 6개월째라서 저희 이제 김영란법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영란법 왜 그때 강버들 기자가 일주일에 몇 번 나왔었죠? 제가 찾아봤는데요. 6번 PT를 했고 아마 주말 끼고 한 열흘 동안 6번 PT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 네, 그렇죠. 조심하자. 네. 라는 것을 사례별로 잘 풀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보신 분들께서는 그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고 저도 하여간 어떤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되셨는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하여간 많이 조심하자 이런 생각은 되게 주의 환기는 많이 됐죠. 예. 저만 해도 뭐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더치페이 많이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더치페이 문화가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한턱 문화 같은 거는 좀 줄어들었다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뭐 특별히 아직도 많이 헷갈린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오늘 특별히 좀 더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좀 그런 사례가 적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제자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가 어느 그 언론 단체로 이제 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뭐 이렇게 딱히 크게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결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 친구가 저한테 스승의 날
때문에 뭘 이제 보내온다라든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자, 다시 정리하자면 저의 제자예요. 네. 스승과 제자 관계죠. 스승의 날 선물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론 단체예요. 저는 우리도 언론사잖아요. 유관 단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업무상으로 이렇게 크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진 않아.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사실 제가 얼마 있다 그만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든 짧든 그 기간 동안에 업무적으로 엮일 것 같진 않아요. 그 경우에 저한테 스승의 날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 일단 제가 그 당시 공부를 한참 열심히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바탕으로 좀 유권 해석을 네. 별로 권한은 없지만 해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스승하고 제자 사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는 아무런 물건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고받을 수 없지만 지금 손 선배도 학교에 몸담고 있지 않고 이제 그분도 졸업을 했으니까 이 관계에서는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은 그분도 언론 관련 기관에 있고 저기 언론사에 계시지만 사무실 한도 내에서는 또 업무적으로 걸릴지. 이런 식이면 제가 볼 때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이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언론인이시니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 한도 내에서 옛 제자인 그분에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만 원 한도 내에 선물을 받도록 보내지도 않겠지만 5만 원 한도 내에서 꽃바구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괜히 물어봤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 더 어려운 거인데 그건 나중에 물어보시고. 물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를 잡. 네, 자리를. 네. 생각보다 핑거게임 꺾여서 좀 어려운 문제. 아니 저는 저 질문 잘한 것 같은데요. 질문 잘 못했나요? 대답을? 두 단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띄울까요? 예. 일단 아마 제 답변이 맞았을 겁니다. 네. 당연히 그 직무 관련성은 그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강 기자 말씀대로 일단 직무 관련성은 당장 없다면 그 케이스에서는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 기자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28일, 9월 말이었죠. 그 김영란법이 굉장히 긴 시행 기간을 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고 시행이 됐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흘렀는데 한번 6개월을 좀 정리하는 의미로 일단 좀 도입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 뭐가 달라졌냐? 지난 6개월 동안. 일단 저희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인이니까 달라진 점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백 선배 어떻게 저는 딱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 특검 수사 있었잖아요. 그때 그 특검 초기에 작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그 특검 초기에 기자들과 특검, 박영수 특검, 특검보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집에서 상견례를 했었는데요. 그 상견례 그 밥값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9월 28일 날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고 좀 뭐랄까요, 몸을 사린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중국집 밥값을 어떻게 하느냐? 1인당 n분의 1로 하면 정확히 13,902원이었습니다. 외우기도 힘든 이 돈을 탕수육하고 박영수 특검은 짬뽕을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선배 뭐 드셨어요? 저는 저희 주니어 기자 갖고 저는 보내기만 했습니다. 예. 근데 13,902원을 40여 명의 기자와 10여 명의 특검팀이 놀랍게도 다 나눠서 냈습니다. 각자 한 명씩이요? 예, 한 명씩. 그래서 중국집 식당 주인께서 뒷목을 잡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때가 김영란법으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조금
뭐 그 과정에서는 좀 절차가 많구나라고 느꼈던 때인데 그게 12월 15일이에요. 예. 그게 만약 되게 기억에 남는 사례고 또 있습니다. 특검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3일에 이제 종료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는 13,902원을 이렇게 낼 수 없다. 식당 주인께서 너무 화를 내신다. 그래서 15,000원씩을 기자들이 미리 걷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걷어서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만큼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더치페이 하기 좋은 앱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아는 분이 없으셨나 봐요. 특검 출입 기자들 그렇죠. 중에는. 특검은 원래 법조인들이니까 그런데 어두운 데다가 기자들도 뭐 경황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 13,902원을 나눠서 냈다는 슬픈 얘기.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고 느꼈었습니다. 강 기자는 어떤 게?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경찰청을 출입처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경찰청을 출입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김영란법 시행 이후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가보면 경찰청 기자실에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부스라고 하죠. 네, 그 책상. 땡땡19 뭐 이렇게 방송사 이렇게 쭉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 자리엔 이름이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리에는. 그래서 이름이 왜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경찰청 이제 기자실 담당하는 분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우리가 유권 해석을 받아 보니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이게 특정 언론사의 소유처럼 되면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네가 매일 이용하는 건 괜찮지만 이름은 붙여줄 수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사실상의 너의 자리입니다라고 해서 이름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시행 전에 회사들은 이름표가 붙어 있고 나는 없구나 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정리하면 기자실에 어떤 자리들이 쭉 있는데 언론사별로 저희 JTBC는 정식 출입 투표를 통과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JTBC라고 붙어있는 로고를 못 붙였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그 기자실 부스를 소유물인 것처럼 쓸 수는 없다. 편의성 의지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쓸 수는 있지만 소유물처럼 쓸 수 없다고 하여 편말을 붙이지 못했고 그래서 강 기자가 편말 없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렵네요.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이제 취재를 한참 했고 중간에 이제 좀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굉장히 빡빡하게 했던 측면이 있고 뭐 캔커피도 안 된다 이런 시절이 초반에 있었고 뭐 논란이 그렇죠. 있었던 것 그래서 뭐 카네이션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의견을 받아들여서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개인 사업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봤던 이유는 국가의 위임 사무를 맡아 하는 기관은 이제 이게 공직단체, 공공기관처럼 봐야 한다는 거였는데 교육 관련 법령상으로 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이 가르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는 걸 똑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사무를 너네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으니 너네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뭐 이러저러한 논란 끝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이 난 게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9월 말에 시행될 때는 적용 대상이었다가 12월에 TF에서 그러니까 해석 지원 TF라는 것에서 선생님은 빼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고 있는데 연말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올해 설이 되니까 다시 고민이 시작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좋은 마음으로 설이니까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유치원을 보내면은 아예 보낼 수 없는 무언가가 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으니까 보내야 되는구나. 뭐 그것 때문에 뭐 나쁜 마음을 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구나. 이게 지난해 연말에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은 줄 수가 없었는데 설이 되니까 이것도 드려야 되는구나.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자신이 언론인이거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뭐 교사거나 뭐 이래서 나는 적용 대상이야라고 조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공여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죠, 신분이. 그렇죠. 예, 사실은 적용 대상이라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400만, 500만 말을 많이 했지만 제가 시행할 때 이제 PT를 하면서도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늘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법 적용 대상자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2,300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뭐 부정청탁 몇 건, 금품수수 몇 건 이런 내용이 있다인데 보면은 금품수수를 신고하신 분들은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한 경우가 70%가 좀 못됐어요. 근데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은 받고 나서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이제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하고 처벌이 면제가 되는 건데 신고가 됐기 때문에 준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제공자가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처벌은. 뭐 좀 보면은요. 현행범 체포된 분이 조사 끝나고 나오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돈을 좀 주고 싶었는지 바닥에다 10,000원을 흘리는 수법으로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 수사관은 이걸 흘리고 나간 분한테 바로 돌려주고 신고를 하신 거죠. 본인이 속한 기관에 내가 이런 경험이 생겼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그 흘리고 나오신 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흘리고 나가서 과태료가 2배에서 5배로 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00원을 과태료로 무신 경우가 있고요. 뭐 이것도 역시 담당 수사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줬다가 받으신 수사관은 받을 수 없다 돌려주고 신고를 하셔서 그분은 처벌을 당연히 면하시고 떡 준 분이 떡값의 2배 과태료 90,000원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준 경우에 오히려 처벌의 가능성이 훨씬 이거 이제 오늘 보니까 주신 분들이 주로 처벌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정의 무지 같은 것도 있겠고 아무래도 경계감이 본인이 적용 대상이라는 그 법 감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아마 실수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해석 논란입니다.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저는 이제 권익위원회 분들을 주로 취재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따져 물으면은 커피 한 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처벌까지 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일단 저희는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원입니다. 라고 늘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프로세스부터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법상으로 권익위, 감사원,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기관에 뭐 검찰, 경찰이 있겠죠. 이제 본인이 속한 기관, 공직자라면 본인이 속한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사건이 돼서 뭐 조사가 된다면 결국 넘어오는 건 이제 강 기자 말처럼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직무 관련성이 있고 가액이 큰 경우에 형벌, 그러니까 여기 김영란법에 나와 있던 대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과태료가 아까 강 기자가 설명한 대로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아까 권익위에서 자료를 냈고, 근데 다만 이제 해석은 법원에서 이제까지는 적어도 이제까지는 뭐 강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배에서 5배인 경우에는 주로 과태료를 2배 정도로 2배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형벌까지 간 경우가 사례가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란법 처벌과 관련해서는 큰 관심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뭐 변호사를 막 선임해서 사야 되고 뭐 큰 뭐 흔히 말하는 법조계에서 돈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의 해석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해석이고 법원의 해석은 최소한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 초기니까 그런 건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법조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경찰 이런 곳이
아까도 뭐 예를 들 때 나왔지만 수사기관이 이렇게 뭐 돈이 오갈 수 있는 좀 뭐 관행도 그렇죠. 있었고 예. 환경도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자기가 적발되면 시범 케이스로 언론에 기사가 날까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가 있었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 좀 세잖아요. 뭐 아무리 요즘은 대중화가 됐다고 해도 뭐 사무식 규정을 지킬 뭐 방법이 없는. 없죠. 예, 예. 골프는 김영란법 적용되면 아예 그냥 예, 못 치는 걸로. 예.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골프주의보가 내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법이 있어서 조심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뭐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잠시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선 후보들은 그래서 이 그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서 지금 공약으로는 다 김영란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만 그 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네네. 예, 뭐 나름의 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통 농가를 살리자 뭐 그런 뜻을 취지를 넣고 싶었던 모양인지 15로 바꾸자는 그런 의견을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왜 350이라고 했을 때요. 경조사비 10만 원에 대해 사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마치 이게 그러니까 10만 원이 상한인데 10만 원이 기준선처럼 될까봐 이제 다들 이제 특히 봄 되고 결혼 시즌 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 이제 모 동료는 15는 그 5가 참 좋은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홍준표 후보의 의견이었고 다른 분들은 일단 유지 쪽으로 뭐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이 유지하고 정착시켜야 된다 그런 쪽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란파라치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그 김영란법을 어기는 것을 찾아서 현상금, 포상금이죠. 정확한 보통 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려는 사람들 학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부 언론들이 작년 9월 말에 전후해서 굉장히 보도를 했었습니다. 강남의 란파라치 학원을 뭐 실제로 가서 실제로 가서 보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결론은 실적 거의 제로입니다.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란파라치가 김영란법 위반을 잡아온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잡기가 어려운 게요. 그 금품 수수라는 것이 양자 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 준 사람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저희 둘이 뭐 어디 대로변에서 주고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면은 뭐 그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실 전혀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란파라치 교육을 받아서 몰카 찍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이걸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리면 란파라치 학원의 뭐 학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9월 말 당시에 저희 기자들도 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일부 언론들은 저희는 아니었긴 했지만 일부 신문과 일부 언론에서는 그 란파라치 학원장과 함께 강남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습격했습니다. 습격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상주가 뭐 유명한 사람이면 그를 바탕으로 추적하면 그 10만 원이 넘는 경조금을 주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란파라치 학원장이 얘기했고 기자들이 솔깃했죠. 그래서 강남의 그 병원 장례식장을 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부의금 일단 경조금을 얼마 주는지를 알기가 어렵고요. 봉투를 까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마 주는지도 10만 원 넘게 주는지도 알기 어려웠고 주는 사람이 어떤 뭐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사람도 이게 얼마 들었는지 즉각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란파라치는 완전 제3자잖아요. 잠깐 봅시다라고 해서 뭐 경조금 뭐 기록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봉투를 뭐 까본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란파라치 학원장과의 동행 취재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란파라치가 처음에 란파라치 학원이 잘 됐던 이유는 이 김영란법이 포상금으로 내건 금액이 다른 파파라치들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란파라치는 뭐 실적 제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애초에
타겟으로 잡았던 거는 이제 부정청탁. 네. 우리가 지금 사실 금품수수 쪽에 많이 맞춰서 얘기도 드렸고 그렇게 사무식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부정청탁하는 어떤 문화를 없애고자 하는 법이었던 거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한 네. 어떤 수단이 필요했던 거라서 람파라치는 실적이 제로이지만 부정청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옆에서 알게 되는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앞으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고 계속 돼야 되고 사실 람파라치는 오히려 부작용만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람파라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학원에서 학원비 들여서 배우신 분들은 좀 허탈할 것 같긴 해요. 몰카가 어떻게 쓰실 건지 네. 참 샀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크게 3가지 주제로 저희가 김영란법 6개월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기자사회도 뭐 예를 들어서 좀 엄격해졌어요. 아까도 손 선배가 말씀을 했지만 더치페이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더치페이를 옛날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관계자하고는 더치페이를 좀 점심때 만나더라도 하게 되고 옛날보다 저녁 술자리도 줄었고요. 네, 예. 네. 저녁 술자리도 흔히 말해서 뭐 저희 언론사 기자들끼리 하는 술자리만 좀 있었지 옛날처럼 이렇게 막 타기관하고 이렇게 5대5로 뭐 앉아가지고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그때그때 유권 해석이 달라질 테니까 뭐 캔커피, 카네이션 한 송이까지 막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법이 자리 잡으면서 또 성숙해 나가면서 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인데 그 총리실 산하에서 법제처랑 같이 권익위의 해석을 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약간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건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입니다라고 계속 좀 선을 그어주는 작업,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영란법 6개월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강 기자 고생했고요. 아닙니다. 네. 네.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송중기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나라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노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 안정, 우지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스웨덴 세탁소, 바닐라 어쿠스틱, 레터플로우, 그리고 김지수, 정호진, 김민구, 김명철, 이정민,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저희와 함께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